야, 안 나가? 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했지. 어머니 제발요. 이 밤중에 저더러 어디를 가라고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내 아들 앞길 막는 액덩어리 같은 년. 너랑 이 집구석 이제 진절머리 나니까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꺼져. 거실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난 그릇 파편들이 물 위에 떠 있었다. 유리 조각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였고 그 사이로 한 여자의 손이 떨린 채 바닥을 짚고 있었다. 며느리 수진이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던 수진의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이 떨렸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울면 더 큰 화가 돌아온다는 걸 수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아, 그 한마디가 거실 공기를 갈라놓았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 영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이 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분노가 차갑게 식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영자는 팔짱을 낀 채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설거지 하나 하다가 이 꼴을 만들어? 일부러 그러는 거지?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미끄러져서. 말을 끝까지 잇기도 전에 영자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쾅. 식탁 위에 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또 한 번 깨졌다. 말대꾸하지 마. 영자의 고함에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귀 안쪽이 웅웅 울렸다.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남의 집 와서 이 모양 이 꼴로 살라고? 그 말에 수진의 손이 바닥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파편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아프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부모라는 단어는 언제나 수진을 가장 깊게 찔렀다. 거실 한편, 남편 민석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은 무의식적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단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다. 그만하세요. 제가 치울게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가락만 느릿하게 움직일 뿐이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다. 오늘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줄 날이 아니라는 것을. 일어나. 영자의 말은 짧고 단호했다. 수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간신히 섰다. 그제야 바닥의 참혹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깨진 그릇들, 흩어진 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 짐 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네.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못 들었어? 짐 싸라고. 영자는 이미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랍을 여는 소리,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까지 그대로 들려왔다. 잠시 후 영자는 수진의 짐가방을 끌고 나왔다. 결혼할 때 들고 왔던 이제는 모서리가 닳아버린 가방이었다. 오늘로 끝이야.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나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때였다. 영자가 가방을 번쩍 들어 올려 현관문을 열었다. 쿵. 가방이 그대로 복도 바닥에 떨어졌다. 지퍼가 벌어지며 옷가지 몇 개가 튀어나왔다. 다시는. 영자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는 내 아들 앞길 막지 마. 수진의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것 같았다. 현관문 너머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그 바람에 수진의 몸이 떨렸다. 나가.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수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 밖으로 밀려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철컥. 그 소리는 결혼 7년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를 수도 다시 문을 두드릴 수도 없었다. 문 너머에는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도에는 사람 하나 없었고 형광등 불빛만 웅웅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방은 문 밖으로 던져졌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상태였다. 문을 다시 두드릴까? 초인종을 누를까? 그 생각이 스치기도 전에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올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왜 아직도 안 가? 염치도 없냐? 그 말을 다시 듣느니 차라리 이 복도에 서 있는 게 나았다. 수지는 천천히 가방을 끌어당겼다. 지퍼가 반쯤 열린 채 옷가지가 삐져나와 있었다. 결혼할 때 샀던 옷, 시어머니 눈치 보며 거의 입지도 못했던 옷들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어디로 가야 하지? 자연스럽게 친정이 떠올랐다. 엄마의 얼굴, 아빠의 굽은 어깨, 힘들면 언제든 와라고 말하던 목소리. 하지만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혼당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쫓겨났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싶었다. 아파트를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면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수지는 그날 처음 알았다. 수진이 도착한 곳은 낯선 동네의 고시원이었다. 간판 불빛이 희미했고 입구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방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공간에 들어서자 오래된 라면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동시에 밀려왔다. 여기 오늘 하루만요. 주인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열쇠를 건넸다. 수지는 문을 닫고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 순간 참아왔던 숨이 터지듯 새어나왔다. 하! 울음이 터질 줄 알았는데 대신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끝이구나. 결혼 7년. 아침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며 일어나 밥을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조금만 참자라고 되뇌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오늘 그릇 몇 개 깨진 것처럼 끝나버렸다. 짐을 정리하려 가방을 열던 순간 바닥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낡은 가죽 지갑 하나가 굴러나왔다. 수지는 잠시 멍하니 그 지갑을 바라봤다. 익숙한 지갑이었다. 시어머니 영자가 늘 손에 쥐고 다니던 것. 계산할 때마다 꺼내 들던 모서리가 달아있는 지갑. 이게 왜? 손에 들자 묘하게 무거웠다. 지갑을 열자 낡은 쪽지 하나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통장을 보는 순간 수진의 숨이 멎었다. 명확하게 적힌 이름. 김수진. 이게 뭐야?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이 상황에서도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동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손이 떨려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그래도 수지는 결심했다.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확인하자고. 이게 무엇이든 더 이상 모른 척하고 넘기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십 번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민석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침이 밝자 수지는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에게 잔액 조회를 요청하자 직원은 잠시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고객님 잔액이 상당히 큰데요. 얼마죠?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손에 쥔 통장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수진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메모, 민석 도박, 민석 빚,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그제야 수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진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은행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다. 분명 같은 거리, 같은 세상이었는데 수진에게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다. 손에 쥔 통장이 낯설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수진은 처음 알았다. 2억 8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반복해서 찍힌 문구들. 민석 도박, 민석 빚. 수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통장을 다시 펼쳤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다. 지난달, 그 전달, 그 전달도. 심지어 몇 년 전부터였다. 이게 말이 돼?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이번 달은 좀 빠듯해. 괜히 걱정하지 마. 돈 얘기만 나오면 항상 웃으며 넘기던 얼굴. 수지는 그 미소가 착함이라고 믿었다.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뚝, 뚝.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민석아, 나야. 지금 당장 전화 좀 받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김수진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중했지만 어딘가 서늘했다. 네, 맞는데요. 저희는 민석 씨 채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채무요? 네. 민석 씨가 현재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꽤 됩니다. 연락이 계속 안 돼서요.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손이 식어갔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은 빚 같은 거 없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부인께서 모르고 계셨나 보네요. 그 말은 확인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민석 씨, 도박 쪽으로 꽤 오래 손대셨습니다. 사채도 여러 군데고요. 수지는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도박? 사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튕겨다녔다. 저희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처럼 떨렸다. 그럼 이건 알고 계십니까? 상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친정 쪽 담보 이야기요. 그 말에 수진의 숨이 멎었다. 무슨 담보요? 민석 씨가 부인 친정 집을 담보로 대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요.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다. 친정집,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지켜온 집, 어머니가 마당에 꽃을 심고 매일같이 쓸고 닦던 그 집. 그 집을 민석이. 수지는 웃음이 나왔다. 너무 허무해서,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나는 뭘 믿고 살았던 걸까?
그제야 수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견뎌온 시집살이, 모욕, 무시는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날카롭던 눈빛. 이상할 정도로 민석에게만은 말수가 적던 태도. 가끔 수진을 바라보던 설명하기 어려운 눈빛. 혹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수진은 고시원 방에서 통장과 지갑을 나란히 놓고 앉아 있었다. 지갑 속에 있던 쪽지는 아직 펼치지 못한 채였다. 괜히 읽으면 모든 게 확정돼 버릴 것 같았다. 수진은 다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여보.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 평온함이 수진을 더 미치게 만들었다. 도박해? 잠시 침묵. 무슨 소리야? 나 통장 봤어. 이번에는 침묵이 길었다. 어머니가 준 통장. 그제야 민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그 말이 모든 걸 인정하는 말처럼 들렸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말하면 내가 떠날까봐. 민석의 대답에 수진은 눈을 감았다. 떠날까봐 숨긴 게 아니라 떠나게 될 짓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수진은 지갑 속 쪽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놓칠 뻔했다. 이제 읽어도 되겠지. 수진은 한참 동안 쪽지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고시원 방은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옆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기침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그 정막 속에서 쪽지의 존재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이걸 읽으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 수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결국 쪽지를 펼쳤다.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펼쳐진 흔적이 있는 종이였다. 가장자리에는 기름때 같은 얼룩이 묻어 있었고 글씨는 반듯하지 않았다. 급하게 하지만 여러 번 고쳐 쓴 흔적이 보였다. 수진아, 이 편지를 내가 보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의 숨이 멎었다. 수진아라는 부름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시어머니에게서 처음 느꼈다. 내 아들놈 이야기를 내 입으로 꺼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말로는 못했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질까봐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다음 줄을 읽었다. 민석이는 지 아비를 닮았다. 술, 도박, 빚, 집안을 말아먹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놈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수진이 애써 부정해왔던 말들이 너무 담담하게 적혀 있었다. 처음엔 나도 믿고 싶었다. 결혼하면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내가 옆에 있으면 정신 차릴 거라고. 수지는 눈을 감았다. 자신이 했던 생각과 똑같았다. 내가 옆에서 잘하면 바뀔 거야. 가정이 생기면 책임감이 생길 거야. 그런데 아니더라. 너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더 깊이 빠져들더라. 영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석이 밤마다 어디를 가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사채업자들이 집 근처를 서성이는 것도, 전화가 끊이지 않던 것도, 어느 날은 내가 잠든 얼굴을 보면서 내가 처음으로 무서워졌다. 수진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잉크가 번질까봐 수진은 급히 손으로 닦아냈다. 이 아이가 이 집에서 더 살면 평생 빚쟁이들 얼굴 보면서 숨죽여 살겠구나 싶더라.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혔던 날들, 모욕적인 말, 이유 없는 트집, 사람들 앞에서의 망신, 그게 모두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 집에서 떼어내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내가 너무 착해서
내가 말로 하면 넌 절대 안 떠날 거라는 걸 알았다.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맞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수진은 스스로 이혼을 선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다. 세상에서 제일 못된 시어머니가 되기로. 글씨가 점점 눌러쓴 흔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영자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수지는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나를 미워해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칠 것 같아서 일부러 더 독하게 굴었다. 수지는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가 나면 감정이 다 무너질 것 같았다. 그 통장은 내가 식당에서 허리 부러지게 일해서 조금씩 모은 돈이다. 내 집도 팔았다. 2억 8천만 원. 그 돈의 무게가 이제야 느껴졌다. 내 인생 새로 시작하라고 주는 거다. 절대 민석이 놈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내 아들한테 해주는 마지막 벌이고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미안함이다. 수지는 쪽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억울해서도 분해서도 아니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그날 거실에서 자신을 내쫓던 눈빛, 짐가방을 던지던 손, 다시는 내 아들 앞길 막지 마라는 말. 그건 저주가 아니라 도망치라는 신호였다. 수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이해했다. 사랑이 항상 따뜻한 얼굴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어떤 사랑은 자신이 악역이 되는 걸 선택한다는 걸. 수지는 쪽지를 접어 지갑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마치 너무 소중한 것을 너무 늦게 받은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그날 밤 수지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서슬 퍼런 눈빛, 독설, 차갑게 돌아서던 뒷모습.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장면이 다르게 보였다. 마치 같은 그림을 전혀 다른 빛에서 다시 보는 것처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수지는 다음 날 아침 아무 계획도 없이 길을 나섰다. 목적지는 없었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시장 쪽으로 향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가끔 일 좀 보고 온다며 나가던 곳이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상인들의 고함, 생선 비린내,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괜히 어깨를 움츠리게 됐다. 괜히 자신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때였다. 시장 끝자락,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골목. 그 좁은 공간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다. 간판의 글자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이 보였다. 영자였다. 수지는 순간 숨을 멈췄다. 눈앞의 모습이 기억 속 시어머니와 너무 달랐다. 늘 반듯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어깨는 눈에 띄게 굽어 있었다. 손에는 컵라면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리다 말고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수지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가슴이 조여왔다. 어머니가 여기 계셨구나. 그동안 자신을 쫓아내던 사람은 이제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때 바스락 비닐봉지 소리에 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영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는 놀람, 당혹, 그리고 아주 짧은 안도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영자는 곧 고개를 치켜들었다.
익숙한 그 표정을 다시 꺼내 들었다. 왜 또 왔어?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돈 받으러 왔어? 아니면 동정하러 왔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만 계속 흘렀다. 영자는 벌떡 일어났다. 컵라면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봤으면 됐어. 얼른 가. 그 말은 쫓아내는 말이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수지는 한 발짝 다가가려다 멈췄다. 어머니의 말이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 내 인생에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다. 어머니.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에 영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부르지 마. 짧게 내뱉은 말 뒤에 숨이 살짝 떨렸다. 이제 남남이야. 영자는 등을 돌렸다.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수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울었다. 다가가면 어머니가 더 밀어낼 것 같았고 붙잡으면 그동안의 결심을 무너뜨릴 것 같았다. 영자는 몇 걸음 가다가 멈췄다.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잘 살아. 그 말은 아주 작게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혼자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울었다. 그날 수지는 알았다. 어떤 이별은 붙잡지 않는 것이 서로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랑은 끝까지 미움을 선택한 채 뒤돌아서 사라진다는 것을. 시장을 떠난 뒤에도 수지는 한참을 걷기만 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이 닿는 대로 걸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장면에 붙잡혀 있었다. 컵라면을 쥐고 있던 영자의 손, 등을 돌린 채 잘 살아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말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수지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작은 방은 여전히 비좁고 눅눅했지만 이상하게도 전날과는 달라 보였다. 벽은 그대로였고 천장은 낮았지만 숨이 막히지는 않았다.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지갑 속 쪽지를 다시 펼쳤다. 글씨는 여전히 투박했고 문장은 거칠었다. 그런데도 그 안에는 분명한 온기가 있었다.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사람의 방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 너무 잔인했어요. 하지만 곧 그 말 뒤에 다른 문장이 이어졌다. 그래서 저 살았어요. 만약 그날 시어머니가 조금만 덜 독했다면, 조금만 더 설명하려 했다면, 조금만 덜 미워받으려 했다면, 수지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을 것이다. 남편의 도박을 대신 숨기고 빚을 함께 떠안고 어쩌면 친정까지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도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말을 되뇌며 살았을 것이다. 그걸 영자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선택했다. 미움받는 역할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체면을 버리고 자기 아들을 벌하고 자기 손으로 며느리를 밀어내는 길을. 수지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사랑이 항상 안아주는 형태로 오지 않는다는 걸. 어떤 사랑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등을 돌린다는 걸. 며칠 후 수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사과도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았다. 수지는 도시를 떠났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처음으로 내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통장에 손대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허리, 누군가의 죄책감, 누군가의 결단이 쌓인 시간이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창가에 앉아 불 꺼진 도시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연락하지 않았다. 찾아가지도 않았다. 그게 어머니가 끝까지 선택한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항상 붙잡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랑은 끝까지 밀어내고 끝까지 미움받고 끝까지 혼자 남는 걸 선택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고맙다는 말조차 듣지 못한 채 사라진다. 수지는 가끔 사람들 속에서 무서운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한다. 그 이야기가 자신이 아는 사랑과는 너무 다른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 거실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을 때 수지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다. 그 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지옥에서 나오는 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시어머니의 얼굴을 한 가장 처절한 보호자였다는 것을. 수지는 이제 잘 살아가고 있다. 그게 끝까지 미움을 선택한 그 사랑에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기 때문이다.